아래 글은 민감한 법률 정보가 포함된 그림으로 법률 상식을 쌓는 참조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는 구조상 필연적으로 실패자들을 양산합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10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재물에 군침을 흘립니다. 파이의 크기와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더 가지려는 자와 자신의 몫을 뺏기지 않으려는 자의 끊임없은 대결과 충돌, 이것이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생존의 본질입니다. 대결에서 패배하여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더 주자, 덜 주자고 논쟁하며 다투고 있는 사이에 패배한 사람들은 더욱 나락으로 추락하여 고통 속에 허덕입니다. 기회도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령 출발선이 같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동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정은 또 어떤가요? 계층 사다리는 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이분이 쓴 자본론이라는 책에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후 자본주의는 결국 붕괴된 후 인류는 필연적으로 골고루 나눠 갖는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가족들이 가난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묵묵히 견디며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자본주의가 승리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을 다소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주의 안에서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특히 소유와 부에 대한 욕망은 지칠 줄 모르는 법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돕고 나눠 갖는 행위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오랜 진화를 통해 조금 깨달았을 뿐이지 정의와 공정은 인간의 본성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에 대한 욕망과 탐욕은 이념과 학설로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로 출발한 중국도 결국엔 경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를 도입해 고도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등소평의 말대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거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출발점은 불공정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순수한 저항의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권력과 탐욕에 젖은 일부 권력자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곡하가세해서 인류를 전쟁과 학살로 몰아갔습니다. 세계에서도 이제는 유일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이념 대립의 희생양이 바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한반도이기도 하죠.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이고도 맹목적인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이념이나 제도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너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기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신 분들을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본주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진 두 경제 주체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자본가만 있고 소비하는 주체가 없다면 결국은 자본가도 몰락하고 자본주의도 붕괴됩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비 주체가 경제력을 상실하면 기업이 아무리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생산품은 창고에 먼지만 덮인 채 계속 쌓이게 되죠. 따라서 이윤 창출에 실패한 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자본주의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많은 부를 소유한 자본가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소시민들일까요? 두려움을 떠나 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흔히 쓰는 표현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여러 채의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가에 들어올 임차인이 없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몰락하는 것이죠. 부유한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자기보다는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근근히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이자도 내고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내린 결단이 회생과 파산입니다. 실패한 자들의 몰락을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랬다가는 마르크스가 예견한 대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운 좋게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그 폭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요즘 문제되는 묻지마 범죄의 대부분은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공정에 기인한 분노 범죄라고 봅니다. 성실했지만 불운한 사람들에게 회생과 파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소비 주체가 몰락하지 않고 건재해야지만 국가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것이죠. 회생과 파산은 일종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갱생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회생과 파산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파산 절차, 화의 절차, 회사 정리 절차 등이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된 것이 채무자 회생법입니다. 시행 초기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외제차에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한 분들이 이때다 싶어 법원을 찾아 개인 회생, 파산을 신청했고 초기라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법원을 속이고 부당하게 채무를 탕감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보완을 거쳐 법률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빈틈을 노려 부당하게 빚을 청산하려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분들은 정말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금리, 경기 불황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또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운도 따르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유도 다양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신 분들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따르고 추앙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의 승리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주제넘게 캐캐묵은 이념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구제책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오늘의 주제인 회생과 파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회생과 파산에 대한 기본 정의만 살펴보고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많이 공부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리고자 합니다. 회생과 파산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둘 다 과도한 빚을 탕감해주고 새 출발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틀립니다. 회생은 일단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는 직업을 갖고 최저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빚의 일부만을 갚습니다. 그것도 기본 3년에서 최장 5년의 안에 나눠서 갚는 것이죠. 파산은 빚은 갚는데 내가 현재 가진 재산으로만 빚을 청산합니다.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으면 더 이상 과거의 채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파산, 면책 후 직장에서 받는 수입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새 출발하시면 되는 거죠. 사전적 의미의 파산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재기불능을 의미하는 파산이 아니라 갱생을 의미하는 파산인 것이죠. 본인에게 개인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가 잘 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많은 자료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쪼록 제 글이 회생과 파산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지금 경제적 위기에 처하신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하트마 간디.